슈익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통령입니다. 그는요 세계 최대 갑부이자 맨체스터 시티 FC 구단주입니다. 황우석 다큐요 국내 작품 아니고요. 영국인 감독 아드리티아 타이의 싱가포르 작품이에요. 한국판은요 황우석 박사 몰라 이런 부제를 달았지만요 전체적으로 황우석 명과 암을 균형 있게 다뤘더군요. 동물복제하고 인간줄기세포 연구로요 한때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랬던 황우석 박사는요 2005년 11월에요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국내 사기꾼으로 한순간 추락해버렸어요. 그 뒤로는요 화려한 조명 속에 서 있다가 무대에서 내려온 글은요 그의 후속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죠. 나는 개인적으로요 황우석 박사와 인연이 있어요. 사적 친분은 아니고요. 그가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던 시절이던 2005년 3월에요. 상호대상 시상식장에서요 그와 처음 만났어요. 수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황우석은 학술부문, 언론부문 수상자였어요. 상금도 꽤 컸지만요 국민 영웅 같은 그와 나란히 상을 받게 됐다는 게 나의 허세라고 할까요? 그런 건 좀 있었죠. 하지만요 8개월쯤 지나서 황우석 논문 조작 문제가 터져나왔죠. 그 뒤로 그는 잊힌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요 황우석 박사 다시 만난 건요 그로부터 10년쯤 지난 다음이었어요. 2015년 12월이었죠. 한 외신 뉴스 보도가 계기가 되었어요. 외신은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중국 최대 규모 중기세포 기업인 도얄라이프 그룹이 황우석 박사 연구진 등과 합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중국 신진경제기술개발부에 1만 4천 제곱미터 부지의 동물복제 공장을 짓겠다 이런 내용을 2015년 성탄 이브에 발표했어요. 영국 가디언 같은 외신은요 이 소식이 동물복제 시설로는 세계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는요 이 뉴스 보면서요 황우석 박사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해서 전해드릴게요. 당시 그는요 국내 언론과는 전혀 접촉 없었습니다. 그가 접촉을 피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 황우석과 관련된 뉴스는요 외신으로 들어왔습니다. 2014년에 황우석은요 인간 체세포의 핵 이식으로 만든 배아줄기 세포주 이게 미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보도됐죠. 2013년엔요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메모드 복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이런 뉴스들은 사실일까 의문이 들죠. 국제 사기꾼처럼 된 황우석인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논문 조작 사건 주로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2005년에요 황우석 박사와 나는 어느 수상식장에서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는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수상자였거든요. 이 전방에 사실을 터널이 그는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연을 계기로요 서울 오류동에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요 별로 늙은 것 같지 않았어요. 10년 전보다 전체적으로는 경유지를 더 편해 포함하여 보이는 안내를 모습이었죠. 시작합니다. 그를 만난 장소인 큰 연구원에 길 우선 경로로 안내합니다. 수암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명칭은 그를 후원하는 사람의 아호라고 했습니다. 그가 서울대에서 쫓겨나온 직후에요. 동양인 기업인 후원으로 연구원을 열었고요. 수암은 그 후원인의 아호였던 거죠. 황우석은요 서울 방대동 건물 지하에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가요 경기도 용인 농기계 창고로 연구소를 옮겼더랬어요. 그런 뒤에요 다시 오류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황우석은요 카다피에 초청받아서요 리비아에 가서 2년 동안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2011년에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세간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황 박사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황 박사를 사기꾼으로 보고요 아예 외면하는 부류입니다. 2015년에요 보도된 중국의 동물 복제 공장에 대해서도요 이걸 믿어야 하나 사실일까 솔직히 긴가민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는요 언론과의 접촉은 물론 뉴스 기사도 보지 않고 있던 2015년에요 당시 외신에 보도된 중국 텐진 경제기술개발부 내에 1만 4천 제곱미터 부지의 동물 복제 공장 짓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요 중국이 기자회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동물 복제 공장은요 중국 정부가요 농촌 빈곤 퇴치 사업 일환으로요 식용소 복제 공장을 계획한 거였고요. 중국 쇠고기 질이 안 좋으니까요 복제나 시용관 방식으로 한우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라고 그는 설명했었어요. 처음엔요 수정란 10만 개 생산한 다음에 나중에는 100만 개까지 생산 늘릴 계획이라고 했죠. 당시 황우석은요 앞으로 아마 1년 중 절반은 중국에서 보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말고도 중국 프로젝트가 2개 더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요 당시 인터뷰 계기가 되었던 그 동물 복제 공장 있잖아요 다 지어졌다 이런 소식 아직 없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황 박사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어요. 노벨상 수상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요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전락했고 한강에서 지원으로 추락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랬는데도 멀쩡하게 제기한 것 자체는 대단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당시에요 국정원에서는요 황우석이 자살할까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황우석에게는요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요 외부 평판에는 귀 닫고 뚜벅뚜벅 걸어가서요 결과물로서 훗날에 평가받는 거였죠. 평가 안 해줘도 그만이라고 황우석은 말했습니다. 그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요 황우석에게 힘이 되어준 건 제자 연구원들이었다고 해요. 그가 서울대에서 쫓겨나오자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요 그를 따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연구원 인원수가요 2015년에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달 동안은요 봉급도 못 줬대요. 2014년 하반기부터 자체 수익 사업만으로 연구원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수익 사업일까요? 개 복제 전문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개 733마리를 복제했다고 했어요. 당시 개 한 마리 복제하는데 10만 달러쯤 받았고요. 말하자면 황우석 박사 연구원은요 국제적인 개장수가 돼서 수익을 냈던 셈입니다. 동물 중에서는요 개과의 복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네요. 개복제는요 황우석 박사팀만 가지고 있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황우석은 말했어요. 2005년 당시에요 황우석이 세계 최초로 복제했다는 스너피 있잖아요. 이 스너피가 가짜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황우석은요 서울대에서 쫓겨날 때 황우석 연구팀이 이룬 모든 연구가요 다 가짜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렵에는요 미국 아폴로 공부에서 존 스펄링 회장이요 죽은 애완견 인씨를 복제하려고 거금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황 박사 연구원이요 애완견 인씨에게서 냉동된 세포로요 복제견 5마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8년 미국으로 인도된 이 복제견들이요 5마리가 ABC 생방송에 출연했고요. 그걸로 황우석은 미국 복제 시장에서 그 존재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건은요 황우석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잘 믿기지 않는 게 사실이죠. 지금 고민이 된 박원순 시장도요 2015년에 황 박사와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요 어떻게 복제가 되냐 정말 복제가 된다면 나를 5명만 복제해달라 이렇게 의심했다고 하네요. 국내 직업국 인사가 보여준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도에 실망해서요 황 박사도 지지 않고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황우석은요 나에게 뉴스가 될 만한 복제 성과를 설명해주면서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이 정보는요 내게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황우석의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2009년 9.11 테러 당시에요 생존자를 구출하다가 유독가스 때문에 뒷다리가 마비된 구조견 4마리를 복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요 일제히 어머니인 자연도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보도했죠. 2012년에는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였어요. 특수방탄복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고 들어간 군견이요 이 군견도요 미 핵미 요청해서 2마리 복제해줬습니다. 두바이의 알 마쿰 세이카 마타 모우드 공주가 있는데요 이 공주는요 순진 애완견 복제를 주문했어요. 복제견이 뻗정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완견 복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걱정했어요. 근데 데리러 온 세이카 공주가요 복제견이 걷는 걸 보더니요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요. 원래 애완견이 뻗정다리였다는 거죠. 흔히 복제견은 수명이 짧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건 복제한 돌리가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말하는 언론을 두고요 돌리를 1996년에 복제한 영국 이언 월머트 박사가요 매스미디어가 무식한 것이라고 받아쳤어요. 돌리는요 수명이 다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양들이 죽을 때 돌리도 같이 죽은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복제동물도요 수명과 번식력에서는 일반 동물과 똑같다고 합니다. 복제견끼리 교배할 수 있고요 자손도 낳는다고 합니다. 황우석은요 또 지구상에서 멸종된 메모드 복제를 했다고 말했어요. 쉽게 듣기 어려운 소식만큼 그는 메모드 복제가 코요테 복제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경기도 지원받아서 코요테 복제 사업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개의 자궁과 난자를 보면서요 코요테 암컷 3마리하고 수컷 5마리를 복제한 거예요. 이 복제는요 세계 최초로 성공한 2종 복제였습니다. 그 뒤 러시아 국동 연방대학에서요 메모드 복제를 제의해왔고요 정식 계약까지 맺었다고 해요. 황우석은요 러시아에서 메모드 세포 조직 공수하는 데 성공했고요 복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2015년에 말했습니다. 그는요 메모드 세포를 살려내면요 아시아 코끼리 자궁에다가 착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성공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메모드급 복제 사례가 되겠죠. 그가 찾아낸 메모드 세포요 32,000년 전 거래요. 얼음에 파묻혀 있었고 만에 하나 탈수된 상태로 영구적인 동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는 내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근데요 합동 연구했던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 있잖아요. 이 박 교수팀에서요 이미 메모드 세포를 배양했다고 발표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요 황우석은 아직까지 멸종된 고대 생물을 살려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요 만약 박세필 교수팀이 성공했다면 과학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주위 세균들이 자란 걸 가지고 세포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매스컴 발표보다는 전문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황 박사 팀은요 박 교수 팀의 세포를 받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세포 소유권 가진 러시아 측과 상의해서 검찰에 박 교수 팀이 고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황 박사는 패소했지요. 황 석은요,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요, 방향을 바꾸어서요, 동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최세포 복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긴 해도요,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있고 승인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요, 외국에 나가서 연구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으로 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동물로 복제 연구를 하게 된 거라고 답했습니다. 연구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건요, 황 박사 책임이 가장 큰 거에 대해서요, 황석도 인정했어요. 그는요, 당시 내가 과학자였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과학자로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 받는 스타에서요, 사기꾼으로 추락하는 보락을 겪으면서요, 그는 실험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 추락도 자신 운명이고 자신의 삶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 왔으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게 뭐냐? 질병 유전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황석이 설명하기를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유전병이 730종쯤 되는데요. 이제요, CJ 회장이 앓는 병도 그런 무게 유전 문제가 아플 때는 환자가 혼자가 되기 위해 빨리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소문을 내게 되죠.
있다는 기술적인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미 공군은 즉각적인 대응 조치로 P-52 전략 공격기를 한반도에 추격시켰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이 불을 뿜으며 솟구쳐 오르자 이동식 발사대가 먼지와 연기로 흔들립니다. 거대한 덩치가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탁차고 우주 멀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은 로켓의 단거리 장면도 공개했는데 핵탄두루시를 흑백에 바둑한 원통이 대기권 밖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북한은 화성 18형이 1단 로켓까지는 정상 각도로 비행하다가 반분리 후 2단 로켓부터 고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고도는 6,648km, 사거리는 1,120km였는데 정상 각도로 썼다면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1만 5천여 킬로미터에 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미 핵 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조선반도 지역의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미 군부는 오늘 전략 공격기 B-51을 한반도에 보내 한미연합 군주훈련을 했습니다. 하늘 위의 요새라 불리는 B-52는 핵탄두 수십 발을 탑재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입니다. 한편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에 발사를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 옆에 놓여있는 폴더블폰도 담겼습니다. 정확한 기종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중국 화웨이 제품과 형태가 유사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래 걱정도 안 하고 지구를 이렇게 막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오랜만에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다윈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소표지를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유명한 인간의 유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번역 중이고요.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여간 이게 인간의 유래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번역해서 보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이게 descent of man이에요. descent라는 건 하강 뭐 이런 뜻이잖아요. 내려오는 거죠. 다윈은 왜 하필이면 저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얘기할 때 인간이 하여간 제일 꼭대기 정점에 있는 거고 나머지 모든 생물들은 인간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인간의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고 결정적인 시점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주 굳건하게 믿음처럼 되어 있는 그
구도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다윈 선생은 흔들어 보시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이 영장류도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진화의 산물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견고한 이 구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참 절묘한 단어를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보여드린 책은 정반대의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Ascent of Man이에요. 이거는 상승 또는 등정 뭐 이런 느낌의 단어인 거죠. 제이콥 브라나우스키라는 학자인데요. 에서 다윈 선생님이 인간을 겸허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셨는데 이 양반이 난 싫어요. 인간은 위대합니다. 이러고 이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또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기가 막힌 생각을 하셨고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수렵차 집생활을 하다가 농경을 하면서 발전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제 생각에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지구에 탄생했으며 수렵시대를 거쳐서 일목시대를 통과하고 드디어 농경사회를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가면서 그 이후에 근대 현대사회로 오는 그 과정에 온갖 혁명적인 과학적 발견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느냐.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5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큰 흐름은 이견이 없을 정도로 틀을 아주 잘 만든 그런 책입니다. 한 사람이 쓴 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책이죠. 이 담대한 내용을 문제주로 한 개인이 다 했겠습니다. 이게 TV 프로그램 1973년에 BBC에서 방영한 TV 프로그램이 기본이 돼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김상욱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끝내는 한 사람이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 방대한 내용을 제이콥 브라나우스키가 다 정리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 중에 특별히 하나 꼭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번역서에는 40쪽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모든 동물은 존재의 흔적만을 남기지만 오직 인간만이 창조의 흔적을 남깁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기도 하고 공룡들은 발자국도 남겨놓고 뭐 별걸 걸 다 남기지만 그들이 창조의 흔적을 남기는 건 41쪽의 사진입니다. 이게 정심을 어떻게 할까? 돌 도구에 안에 위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쫙 집어넣고 이래서 표지를 만들었어요. 몇 시 정도 당신 시간 될까? 인간은 돌로 도구를 만들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다른 동물과 다른 면이. 그러면 각자 식사를 할까? 그동안 우리 인간이 했던 위대한 하면서 기억들을 입체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또 입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제작진이 한꺼번에 다 같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뭔가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거꾸로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총균쇠를 또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책이다 이래가지고 히트를 친 책인데요. 제가 공헌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서울대 가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배출이 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제리 다이먼드 교수님 개인적으로 몇 차례 만난 사이고요. 제가 가끔하다가 진정한 홍석학자다 이런 칭송을 드리는 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 생물학으로 출발해서 의학으로 갔다가 처음에 시작한 생물학은 생리학, 나중에는 생태학, 진화생물학 이런 분야에 또 심취하셨다가 지금 지리학. 이 책은 인류 역사책이잖아요. 총균쇠라는 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받게 된 배경에는 브라나우스키의 인간 등정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 등정의 발자취가 우리의 탄생 초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신 그 와중에 제리 다이먼드 교수님은 불과 한 13,000년 정도에 해당되는 인간 농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가장 막강한 존재가 될 수 있었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쓴 책이니까요. 이 두 책은 어떻게 보면 본편과 소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다윈 선생님이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도
모든 진화한 생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른 생물에 비해서 훨씬 탁월하다는 걸 다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보여주는 기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간 등장의 발자취, 초등부세. 이렇게 대단한 우리 인간이 최근에 들어서 너무 막 나가고 있는 걸 우리 스스로 지금 굉장히 또렷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의 상당히 젊은 분이에요. 윌리엄 맥카스키라는. 고대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위치한 고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학문 연구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고대 지식들이 있다고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위치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신전의 신관들은 보다 많은 신자들을 신전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신전을 꾸미는데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는 신의 전쟁을 파괴하는 이유한 기계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관들은 당대에 유대했던 천재 기술자들에게 거액을 주고 신의 과업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계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화학을 이용해 만들어진 이 기계들은 일반 신자들이 노리는 신이 신전에 강림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모여들었고, 신관들은 많은 홍대품을 모을 수 있었죠. 그래서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신관이 선사했던 신기한 게임 원리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현대의 마술사들과는 다르게 신관들의 부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자들 눈앞에서 극적인 환상을 연출하며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 신관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천재 공학자는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이었습니다. 헤론은 많은 돈과 서적들을 남겼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서적은 뉴마티카였습니다. 뉴마티카는 기체학 또는 기력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과 걸맞게 저서는 공기와 가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에 묵는 신자들에게 놀라움을 주기 위해 건넨 많은 기계 장치들의 예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적에서 묘사하는 기계 장치들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아직까지도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헤론의 기계 장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많은 찬스를 받았던 78번이라는 작품을 일명 카레보케이는 물 마시는 말입니다. 아레버리와 몸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으며 천사가 칼로 말의 목을 내리치면 파이프에 달린 톱니바퀴를 밀어내면서 파이프가 기어에 의해 분리되었다가 칼날이 진행을 하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사 동상 아래에도 긴 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동상을 말쪽으로 돌려세우면 긴 관을 통해 숨겨진 아래 부분의 공간 속 물의 힘에 의해 말의 입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신관이 말에게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말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는 신관이 서 있는 재단 위에 놓여 자동으로 움직이며 신자들에게 신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관들은 의도적으로 신전을 어둡게 만들면서 신비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헤론의 또 다른 장치로는 호수와 용이라는 유업 기술을 이용한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헤라클레스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색을 얻기 위해 용을 죽이는 장면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기계 장치의 원리는 모래 압력을 이용해 사납게 울리지는 용의 울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장치의 아래에 숨겨진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위쪽 공간은 물로 차있고 그 아래 공간은 빈 공간으로 닫혀 있습니다. 이때 두 공간 사이에 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과와 연결되어 있는 추임것입니다. 신관이 사과를 들어올리게 되면 추가 들이게 되고 물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들게 됩니다. 작동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 공간에 물이 차오르면 공간 안의 공기가 용의 입과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밀려나간 앞쪽 공기는 용의 입에 장치된 피리를 통해 용의 울음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들어올림과 동시에 분수의 발이 쏘아주는 거고 용의 울음소리가 나는 정교한 장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헤론은 공기의 압력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불과 공기의 원리를 이용한 전기 동력 기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신전 재단에 설치된 춤추는 조각들이라는 기계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계 장치에선 어느 외곽 안에는 춤추는 조각선들이 들어있고 중간에 벽을 밝히면 중앙 기둥관을 타고 공기가 사방으로 퍼진 작은 관을 흘려냅니다. 이 작은 관의 끝은 90도로 꺾여 있으며 구멍이 나 있으며 이 구멍을 통해 공기가 밀려나감으로써 춤추는 조각선 원판이 펼쳐지게 되는 원리이죠. 헤론은 고대 시대에 인류 최초로 자판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신전을 이용하기 위해 성수를 사야만 했기 때문에 성수 판매를 위한 최초의 작은 판매기를 만든 것입니다.
신자들이 위쪽 공정공을 통해 동전을 넣으면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한쪽 막대를 들이면서 배출구를 열어 일정한 양의 성수가 배수관을 타고 흘렀다고 합니다. 헤로는 신전의 입구인 신전문도 설계했습니다. 화성문은 역시나 일반적인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류 최초의 자동 영화 살아있는 희망, 끊임없는 변화. 세상 문을 만들었습니다. 와 엄청나구나. 이 거대한 신전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이게 7성급 호텔이다. 그래서 설정이 재밌네. 아무나 열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야, 이런 거 되게 우리 집에서. 자, 들어오시죠. 이게 방 하나예요? 나 이거 시간 걸리겠다. 바로 지금 사막에 온 데 선글라스를 갖고 왔어요. 뭐 사실 건축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어서. 네. 아 여기서 찍은 게 없겠구나. 그냥. 우리 오늘 맥주 한잔 좀 마십시다. 서용인 아이시죠?